이런 거짓골로는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화려한 5성급 호텔 로비에서 한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노부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들의 결혼식장을 보러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색이 가난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람들 앞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장을 나서기 직전 단 한 번 조용히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일 반드시 후회하게 해줄게. 모욕을 삼킨 그 노인의 눈빛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조용히 계산하는 이상할 만큼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 화려한 호텔은 영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어요. 대체 그날 밤 쫓겨난 그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오늘 하루 이루고 싶은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꼭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전라남도의 어느 작은 마을. 봄볕이 마당 가득 내려앉은 아침이었습니다. 강대수는 낡은 호미를 손에 쥔 채 텃밭 한가운데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막 올라온 상추잎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만큼은 더없이 정성스러웠습니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멀리서 새소리가 한가롭게 들려왔습니다. 올해로 68. 이 마을에서 그는 그저 말수적은 노인이었습니다. 새벽이면 밭에 나가고 해가 지면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었지요. 누구와도 크게 다투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저 윗집 영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젊은 시절 무엇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대수는 그걸 굳이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침 다 됐어요. 부엌 쪽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정숙, 올해 65. 짧은 단발에 옅은 새치가 섞인 동그란 안경을 쓴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강대수는 호미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 흙 묻은 손을 툭툭 털며 마당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갓 지은 쌀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정숙이 직접 담근 김치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불편한 것이 아니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 침묵은 또 다른 대화였습니다. 그때 마루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숙이 먼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우네 아들이었습니다. 강현우, 올해 38. 서울에서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누구보다 성실한 아들이었지요. 정숙은 얼른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리 아들. 밥은 먹었어?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숙의 표정이 점점 더 환해지더니 이내 그녀가 작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뭐, 정말이야? 아이고, 잘됐다. 잘됐어. 강대수는 수저를 멈추고 아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이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가가 촉촉해지고 있었어요. 통화를 마친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현우가 드디어 나를 잡는데요. 수진이랑. 수진. 아들이 3년을 만나 온 사람이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약사로 일하는 마음씨 고운 처자였지요. 명절마다 두 손 무겁게 시골집을 찾아와 정숙의 부엌일을 거들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강대수의 입가에도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끄덕임 속에는 아버지로서의 깊은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현우와 수진이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사람 소리로 북적였어요. 수진은 도착하자마자 앞치마부터 둘렀고 정숙은 그런 며느리감이 그저 예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저녁상을 물린 뒤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강대수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식장을 같이 좀 봐주셨으면 해서요. 수진이랑 둘이 알아보고 있는데 부모님 의견도 듣고 싶어요. 수진이 옆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사진이 떠 있었어요. 번쩍이는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그리고 새하얀 꽃으로 뒤덮인 연회장까지 한눈에 보아도 보통 사람은 쉽게 발을 들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요즘 제일 좋다고 소문난 데래요. 부담스러우시면 안 가셔도 되는데. 수진의 목소리 끝이 흐려졌습니다. 시댁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이였어요. 괜한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닐까. 그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네, 참 좋다. 우리 아들 장가가는 자리인데 당연히 같이 봐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숙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런 곳에 자신 같은 사람이 들어가도 되는 걸까? 행여 아들 얼굴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강대수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다름없이 잔잔했어요. 하지만 그 잔잔함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자.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모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아버지? 현우가 반색했습니다. 강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아들 일인데. 그날 밤 아이들은 늦은 시간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정숙이 설거지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강대수가 옷장 앞에 서 있었어요. 평소에는 손도 대지 않던 옷장 가장 깊은 곳. 그 안쪽에서 그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빛바랜 천위에 낡은 손목시계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강대수는 그 시계를 가만히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거친 엄지손가락이 시계 뒷면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새겨진 무언가를 더듬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그는 30년 만에 그 시계를 손목에 채웠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그 시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 시계를 다시 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말입니다. 정숙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여보. 작게 새어나온 그 한마디에 강대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 아주 옅게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어요. 걱정 마.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시계를 다시 찬 데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30년을 묻어두었던 그 무언가가 이제 막 깨어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밖으로 봄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풀벌레 소리가
가만히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강대수는 손목 위에 낡은 시계를 한 번 더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서울 강남 한복판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유리 건물 앞에서 세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랜드 세진 호텔. 입구부터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회전문 너머로 새하얀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빛 조각을 흩뿌리고 있었어요. 강현우가 부모님을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기에요. 들어가시죠. 수진이 정숙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회전문 앞에서 한 번 더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집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다림질까지 했지요. 그런데도 화려한 로비를 마주한 순간 자신의 옷차림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강대수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의 왼쪽 손목에서 낡은 시계가 조명 아래 희미하게 반짝였어요. 가족은 로비를 가로질러 웨딩 상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데스크 뒤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박세진이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웨딩 사업부 차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가족을 향해 의례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곧 식어갔어요. 노부부의 행색을 훑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는 그의 시선에는 따뜻함 대신 거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을까요?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현우가 밝게 나섰습니다. 아, 결혼식 상담 좀 받으려고요. 다음 달쯤 날짜 잡으려는데 연회장 한번 보고 싶어서요. 박세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는 데스크 위의 모니터를 힐끗 보았어요. 그러고는 다시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약은 하고 오셨나요? 아니요. 그냥 둘러보러 왔는데요. 저희가 사전 예약제로 운영돼서요. 예약 없이 오신 분들은 안내가 좀 어렵습니다. 그 말에 현우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다른 직원이 젊은 커플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들 역시 예약 없이 들어온 손님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전혀 다른 응대였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잠깐이라도 연회장만 볼 수 있을까요? 부모님 처음 모시고 온 거라서요. 박세진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누군가를 부르듯 뒤를 돌아보았어요. 팀장님, 잠시만요. 데스크 안쪽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한미라였어요. 웨딩 컨설턴트 팀장이었습니다. 단정하게 틀어 올린 머리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우아한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한번 쓱 훑어보았어요. 그 시선은 박세진의 것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예약 없이 연회장 보러 오셨다는데. 한미라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친절함이 한 톨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손님, 저희 호텔 연회장은 예식 단가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녀는 말끝을 일부러 흐렸습니다. 그러면서 노부부의 옷차림에 다시 한번 시선을 던졌어요. 괜히 시간 들이셨다가 서로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간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녀는 단번에 알아챘어요. 현우의 주먹이 옆에서 가만히 쥐어졌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말씀이 좀. 현우가 목소리를 높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미라가 그 말을 잘랐어요. 그리고 더 차갑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이런 분들이 오실 자리가 아니에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몇몇 사람들이 걸음을 늦췄어요. 그러고는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누군가는 이미 상황을 다 안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차오르는 무언가를 삼키려 입술을 깨물었어요. 수진이 황급히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정숙의 손은 이미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항변도 없었어요. 다만 그의 깊은 눈동자가 한미라를 천천히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세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박세진의 시선이 우연히 강대수의 손목에 가닿았습니다. 낡은 가죽끈, 빛바랜 시계. 순간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떠올리기 어려운 무언가였어요. 그러나 그는 곧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분이 명품을 찾을 리가. 짝퉁이겠지. 박세진은 그 작은 위화감을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때의 그는 알지 못했어요. 여보, 우리 그냥 가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강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그래, 가자.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세 사람은 돌아섰습니다. 아니, 네 사람이었어요. 현우는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는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함께 걸음을 옮겼어요. 등 뒤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즘 별 사람들이 다 와. 누군가의 비웃음이었어요. 그리고 속삭임이었습니다. 그 말이 가족의 등에 화살처럼 꽂혔어요. 정숙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회전문 앞에서 강대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어요. 아주 천천히 말이지요. 화려한 로비는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움직였어요. 한미라와 박세진은 이미 다른 손님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의 일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대수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었어요. 그의 시선이 로비 곳곳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데스크의 구조를 보았어요. 직원들의 동선을 보았습니다. 벽면에 걸린 호텔 그룹의 로고까지 눈에 담았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분노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조용히 계산하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회전문이 돌아갔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가족을 따라 걸음을 옮기기 직전이었습니다. 강대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자리에 존재했어요. 그날 한 가족이 그 화려한 공간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호텔의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은 단순한 발걸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균열이 그 눈부신 공간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히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버스 안은 조용했어요. 세 사람 사이에는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따로 차를 몰고 먼저 올라갔어요. 노부부만 나란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이 희미하게 흔들렸어요. 정숙은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강대수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다만 그의 왼손이 이따금 오른쪽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시계를 가만히 매만지는 손길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것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마당의 풀벌레 소리가 두 사람을 맞아주었어요. 정숙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 있던 재료들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자꾸 떨렸어요. 결국 그녀는 칼을 도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때 마루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였어요. 정숙은 얼른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 잘 들어갔어? 네, 어머니. 그 오늘 일은 죄송해요. 제가 괜히 그런 데를 모시고 가서.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엄마는 괜찮아. 정숙은 애써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수화기 너머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고도 좋은 데 많더라. 엄마가 더 알아볼게. 너무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은 정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강대수가 그런 아내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정숙은 끝내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낮은 목소리였어요. 강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번에도 가만히 있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대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잖아요. 우리 아들 앞에서요. 며느리감 될 아이 앞에서요. 그녀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근데 당신은 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늘 그랬어요.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깊은 무언가였어요. 오래 눌러두었던 서름 같은 것이었습니다. 강대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듣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작아 보이는 게 싫어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말에 강대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흉터와 굳은 살이 가득했어요. 그 손으로 그는 수많은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이윽고 강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도록 손대지 않았던 낡은 서랍장 앞이었어요. 맨 아래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정숙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녀는 그 서랍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먼지가 쌓인 파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낡은 명함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대수는 그 명함첩을 집어들었어요. 손바닥으로 먼지를 가만히 털어냈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오래된 이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이름들은 지금의 그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큰 회사의 대표들이었어요. 한때 그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여보, 그거는. 그녀는 그가 그것을 꺼내지 않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강대수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그러나 곧 다시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장에서 그의 손이 멈췄어요. 빛바랜 명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름만큼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김영석. 오래 알고 지낸 이름이었습니다. 30년 전 그의 곁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정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연락이 돼요? 강대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명함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정숙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쪽 다시 건드리면 또 힘들어질 거예요. 그 말에는 지난 세월의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와야 했던 그 시간들이었어요. 다시는 그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다던 약속이었습니다. 강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달라.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도망치려는 게 아니야. 그때처럼 다 내려놓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강대수는 손에 든 명함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한 번쯤은 제대로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분함 속에는 오래 묻어둔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정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눈빛이 변한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깊고 오래된 감정이었어요. 강대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명함에 적힌 번호를 천천히 눌렀어요. 손가락이 마지막 숫자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가난한 건 죄가 아니야.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멈춰있던 무언가가 이제 막 다시 움직이려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전화 한 통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을 묻어두었던 과거를 향해 내미는 첫 번째 손길이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강대수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가만히 기다렸어요. 정숙은 그 옆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호음이 끊겼어요. 여보세요? 낯설면서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세월에 조금 갈라진 음성이었어요. 강대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 30년이라는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이윽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서가, 나 대수다. 수학이 넘어가 일순 조용해졌어요. 마치 상대방이 그 이름을 기억 속에서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필요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곧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 맞으십니까? 강대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 나다. 수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끝내 울먹이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제가 회장님을 30년을 찾았습니다. 30년을요. 강대수는 눈을 잠시 감았습니다. 김영석, 30년 전 그의 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함께 회사를 세우고 함께 무너지는 순간까지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계셨습니까? 연락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시면 미안하다. 강대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땐 그래야만 했어. 김영석은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곁에서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잊고 싶었던 시간들이 다시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김영석이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그런데 회장님, 갑자기 어쩐 일로 회장님이 먼저 연락을 주시다니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강대수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특히 그 세계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강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영서가, 하나만 확인해 줄 수 있겠나?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최대한 눌러 담고 있었어요.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랜드 세진 호텔. 거기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지? 순간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세진 호텔이요? 그건 왜? 어제 거기에 다녀왔거든. 강대수는 어제 있었던 일을 짧게 설명했어요. 그러나 감정적인 부분은 거의 덜어냈습니다. 오로지 보고 들은 사실만을 담담하게 전했어요. 아들 결혼식장을 보러 갔었어. 그런데 쫓겨났다. 쫓겨나다니요. 회장님이요? 행색을 보고 그러더군. 이런 사람이 올 자리가 아니라고. 수화기 너머에서 김영석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게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어디서요? 직원이었어. 그리고 팀장이라는 사람도. 강대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고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영서가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 뭡니까? 그 호텔 식품관 쪽 진열대에 냉장 온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있더라. 라벨을 덧붙인 흔적도 보였고 순간 김영석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났어. 단순히 오래된 냄새가 아니었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냄새였지. 강대수의 말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마치 현장을 다시 눈앞에 그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김영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대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잠시만요. 몇 초가 흘렀어요. 그리고 다시 들려온 김영석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그쪽 최근에 점검 기록이 비어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강대수는 조용히 들었어요. 회장님, 혹시 거기서 보신 거 다 기억하십니까? 그래, 다 기억한다. 김영석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시 회장님 눈은 여전하시네요. 현장 한번 보시면 이상한 거 바로 짚어내시던 그 눈. 강대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손목의 낡은 시계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김영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제가 지금 그 그룹 모회사 사회이사로 있습니다.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보신 거 제가 정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줘. 네. 그런데 회장님, 김영석의 목소리가 한층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회장님 집은 말입니다. 강대수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30년 전에 정리하시면서 남겨두셨던 거 한 번도 안 쓰셨죠?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강대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이번에 좀 써야겠어. 그 한마디에 수화기 넘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이 정말로 무언가를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요. 여보. 정숙이 작게 그를 불렀습니다. 강대수는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안심시키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강대수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아직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정숙이 조용히 물었어요. 강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짧은 대답이었어요. 그러나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어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발을 디딘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그랜드 세진 호텔은 전혀 다른 공기 속에 있었어요. 박세진은 사무실에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운영본부장 인사 발표가 코앞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를 거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외형 관리 하나는 내가 제일 잘하지.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옅게 웃었어요. 어제 쫓아낸 그 노부부의 일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그저 하루의 작은 소란일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진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의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넓은 책상 뒤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진그룹 회장 서민석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김영석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사뭇 달랐어요.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침부터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서 회장이 가볍게 물었어요. 김영석은 곧장 본론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책상 앞에 앉았어요. 회장님, 어제 제가 아주 오래된 분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분이요? 네. 30년 만이었습니다. 서 회장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서류를 넘기며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뭐라던가요? 김영석은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러고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빛바랜 종이 한 장이었어요. 오랜 세월에 누렇게 변색된 문서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회장님, 이것부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 회장은 무심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줄 한 줄 읽어갈수록 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뭡니까? 1995년 부지 매각 협약서입니다. 김영석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지금 이 본사 건물, 그리고 그랜드 세진 호텔이 서 있는 그 땅, 원래 누구 소유였는지 아십니까? 서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땅의 원주인은 대성건설이었습니다. 대성건설. 서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한때 호남 최대의 건설사였습니다. 30년 전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IMF 외환위기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진 회사였습니다. 대성건설은 그냥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김영석이 말을 이었어요. 창립회장이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졌습니다. 직원들 퇴직금부터 다 챙겨주고요. 협력업체 빚까지 끝까지 갚았습니다. 그러고는 회사를 스스로 정리했어요. 서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부지를 매각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매각 대금의 일부를 현금이 아니라 모회사 지분으로 받기로요. 전체의 30%였습니다. 서 회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 지분은 단 한 번도 행사된 적이 없습니다. 30년 동안요. 그게 지금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석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강대수, 대성건설 창립회장입니다. 순간 회장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지분이 지금 시가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영석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고는 한자 한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약 3,200억입니다. 서 회장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어요. 펜이 책상 위를 굴러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살아계신다고요? 네, 살아계십니다. 서 회장은 한동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3,200억이라는 숫자보다 더 그를 흔든 것은 따로 있었어요. 그 전설적인 인물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30년을 가만히 계시던 분이 왜 지금? 그 순간 김영석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회장님.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 어제
그랜드 세진 호텔에 다녀가셨습니다. 네. 아드님 결혼식장을 보러 가셨다고 합니다. 평범한 차림으로요. 서 회장의 표정이 굳어갔어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그분을 쫓아냈습니다. 뭐라고요? 행색을 보고요. 이런 사람이 올 자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모욕을 주고 내쫓았답니다. 서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그 말이 우리 호텔에서 강대수 회장님을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가셔 있었어요. 3,200억의 지분을 가진 사람, 이 그룹의 땅을 내어준 사람, 그 전설적인 인물이 바로 어제 자신들의 호텔에서 가장 모욕적인 방식으로 쫓겨났던 것입니다.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영석의 목소리가 한층 더 무거워졌어요. 그분이 그 짧은 순간에 호텔 식품관의 문제점을 전부 짚어내셨습니다. 냉장 온도, 라벨 위조 흔적, 관리 부실까지요. 제가 어젯밤 확인해 봤습니다.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서 회장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바로 그 시각이었어요. 같은 건물 다른 층, 그랜드 세진 호텔 운영팀 사무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축하해, 박 차장. 아니, 이제 박 본부장이라고 불러야 하나. 운영본부장 정태진이 박세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승진이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박세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옆에 있던 한미라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어요. 역시 박 차장님, 외형 관리가 다르긴 달라요. 우리 호텔 격을 지킨 거지. 아무나 받으면 그게 무슨 특급 호텔이야.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경쾌한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어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어떤 결과로 돌아오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말이지요. 며칠 뒤였습니다. 김영석이 직접 시골집을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오랜만에 보는 그의 얼굴을 알아보았어요. 30년 전 남편의 곁에 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수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숙은 차를 내왔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마루에 둘러앉았어요. 처음에는 좋은 소식뿐이었습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다 사실이었습니다. 김영석의 목소리에는 들뜸이 묻어 있었어요. 호텔 식품관 문제, 정식 조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회장님께 정식으로 사과하겠다고 합니다. 강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의 얼굴에도 옅은 안도가 스쳤습니다. 그것 봐요. 당신 말이 맞았잖아요. 정숙이 작게 말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미소였습니다. 그러나 김영석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러더니 가방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어요. 회장님,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강대수 앞으로 밀었어요. 이게 뭔가? 강대수가 물었습니다. 김영석은 잠시 시선을 피했어요. 회장님 집은 말입니다. 30년 동안 방치돼 있었잖습니까? 명의도 복잡하고요. 이번 기회에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강대수는 서류를 천천히 들여다보았어요. 한 장 한 장 넘겨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어느 순간 멈췄어요. 서류에는 지분의 일부를 다른 명의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명의는 김영석이었어요. 회장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강대수는 서류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옛 동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영석아,
낮은 목소리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김영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끝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은 그때 다 내려놓고 떠나셨죠. 시골에서 편하게 사셨고요. 그런데 저는요. 저는 그 바닥에 남아서 30년을 버텼습니다. 강대수는 말없이 들었어요. 온갖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회장님 사람이라고 손가락질도 받았고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그 세계에 남았어요. 언젠가 회장님이 돌아오실 줄 알고요. 김영석의 눈에 물기가 비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큰 게 굴러 들어오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욕심이 났습니다. 마루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정숙은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픈 것이었어요. 강대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30년이었다. 영석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너였어. 김영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됐다. 강대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막았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정숙이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그냥 그만둬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들 결국 다 똑같아요. 우리한테 잘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우리끼리 조용히 살아요. 예전처럼요. 그 말에는 지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까지 당한 마음이었어요. 강대수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말없이 손목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러고는 낡은 시계를 풀었어요. 30년 전부터 그의 곁을 지켜온 시계였습니다. 강대수는 그 시계를 책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계의 뒷면이 천천히 드러났어요. 거기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에 달았지만 아직 또렷한 글자였어요. 대성건설 가족 일동. 그 시계는 30년 전, 그가 회사를 세운 지 20년이 되던 날, 직원 700명이 한 푼, 두 푼 모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강대수는 그 글씨를 손끝으로 가만히 쓸었어요. 한쪽에는 그를 위해 월급을 쪼개 시계를 만들어준 700명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지금 그를 배신한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같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대수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는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런 남편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김영석도 차마 자리를 뜨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마당 너머로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마루 안까지 길게 스며들었어요. 이윽고 강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석아. 김영석이 흠칫 고개를 들었어요. 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 말에는 분노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된 친구를 향한 마지막 같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김영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강대수는 다시 시계를 집어들었어요. 그러고는 손목에 천천히 채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다시 마음에 새기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배신은 그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시작했는지 다시 일깨워 주었어요. 그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분도 아니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일,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세진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 날이었습니다. 호텔 그랜드 볼룸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화려한 조명이 천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임직원과 귀빈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자리를 채웠어요. 가장 앞줄에는 박세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정식으로 운영본부장에 오를 예정이었어요. 옆에는 한미라와 정태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흘렀어요. 단상 위로 서민석 회장이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어딘가 무거웠어요.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우리 그룹은 작은 부지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 시작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세진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랜드 볼룸 뒤편의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한 노인이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시골 노인의 차림이었어요. 검소한 옷, 단정하게 빗어넘긴 백발, 그 곁에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감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어요. 누구야? 저 사람, 초대 손님인가? 웅성거림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세진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러다 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어요. 아주 최근에. 그러나 그는 차마 그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그의 왼쪽 손목에서 낡은 시계가 조명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귀빈석에 앉아있던 한 노년의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0년 전 대성건설에서 일했던 옛 임원이었어요. 그의 눈이 강대수의 손목에 가닿았습니다. 회 회장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강대수 회장님. 그 한마디에 그랜드 볼룸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커졌어요. 강대수? 그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성건설 그 강대수 회장? 살아계셨다고? 박세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쫓아냈던 바로 그 노인이었어요. 강대수는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서민석 회장이 황급히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그러고는 강대수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님, 이렇게 모시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그룹의 회장이 한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장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어요. 강대수는 천천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1000명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장내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오늘 제 지분을 행사하러 왔습니다.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30년 전 저는 이 땅을 내어주며 작은 약속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 한 번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 지분 전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내놓겠습니다.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강대수는 손을 들어 장내를 진정시켰어요. 단 한 푼도 제가 갖지 않겠습니다.
전액을 이 회사 직원들의 자녀를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순간 그랜드 볼룸에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강대수는 아직 말을 끝내지 않았어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호텔에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응대 지침이 있더군요. 그 지침을 오늘부로 전부 없애주십시오. 박세진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며칠 전 저는 이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강대수의 시선이 천천히 박세진을 향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돈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박세진에게 쏠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제가 누군지 몰라봐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강대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 그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그 말에 박세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대수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아니요. 사람을 보는 눈 자체가 처음부터 틀려 있었습니다. 박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내가 숙연해졌어요. 한미라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태진 역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강대수는 한동안 박세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무릎을 꿇은 박세진 앞에 가만히 섰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게. 박세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겠지. 강대수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어요. 오늘 흘린 그 눈물 잊지 말게. 그거면 됐어. 박세진은 차마 그 손을 잡지 못하고 더 깊이 흐느꼈습니다. 강대수는 그런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어요. 용서였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죄가 아니라 한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는 용서였어요. 장내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어요.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객석 한쪽에서 정숙이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똑바로 들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그 눈빛에는 처음 보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멀리 뒤편에서는 김영석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도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을 뻔했는지, 그리고 강대수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다시 깨달았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한때 프리미엄을 내세웠던 그랜드 세진 호텔은 전면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매장 구조부터 직원 교육까지 모든 것이 새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입구에는 이전에는 없던 문구가 하나 걸렸습니다. 모든 손님은 동등하게 존중받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박세진은 회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신입 직원들과 함께 응대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받았어요. 누군가는 그를 비웃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날 흘린 눈물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김영석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스스로 책임을 졌어요. 강대수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안부를 물었어요. 한번 무너졌던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대수는 결국 대기업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3,200억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왜 다시 시골로 돌아가느냐고요. 그러나 강대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는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작은 가게 사장들을 찾아다녔어요. 어떻게 손님을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나눴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리를 되찾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 자신이 겪은 일을 다른 누군가가 겪지 않도록 만드는데 더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윤정숙은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크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손님이 많지 않아도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누군가의 행색이 초라해도 그녀는 눈길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반찬 한 가지를 더 얹어주곤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현우와 수진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결혼식은 그 화려한 호텔이 아니었어요. 시골 마을의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식이 끝난 뒤였어요. 강대수는 아들과 며느리를 가만히 불렀습니다. 현우야, 수진아, 잠깐 앉아보거라. 세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강대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너희한테 한 번도 안 한 이야기가 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회사를 세웠던 일,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던 일, 책임을 지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왔던 일까지요. 현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의 눈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그걸 다 혼자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강대수는 옅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다 지난 일이야. 그때 수진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그녀는 시아버지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오랜 세월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어요. 아버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요, 아버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보다 지금 어떤 분인지가 더 좋아요. 강대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는 며느리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대수는 안방에서 낡은 시계를 풀었어요. 그러고는 옷장 가장 깊은 곳을 다시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그것을 숨겨두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는 시계를 천천히 그 안에 넣었습니다. 정숙이 곁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다시 넣어요? 강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됐어. 그러나 이번에는 그 의미가 달랐어요. 예전에는 부끄러움을 숨기듯 넣어둔 시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어요. 할 일을 다 마친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정숙이 조용히 그를 불렀어요. 이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강대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세 식구는 함께 외출을 했어요. 특별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시간을 맞춘 날이었어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케이크 먹어요. 그 말에 정숙이 살짝 웃었어요. 강대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먹자. 세 사람이 향한 곳은 어느 백화점 식품관이었어요. 화려한 진열대 위에 케이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한 노인이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행색은 초라했고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을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 직원이 먼저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보셔도 괜찮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노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강대수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옅게 미소 지었어요. 작은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였어요. 세 사람은 케이크를 골랐습니다. 직원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어요.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들의 옷차림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백화점을 나서는 길이었어요. 현우가 밝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네요.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대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이제 좀 괜찮네. 그의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마음 깊이 쌓여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속 시원하게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잘못됨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을 때 그 잘못된 시선은 조금씩 바로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흔들림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서로를 아꼈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으로서 평범하게 대접받는 일,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옷차림을 먼저 보았어요. 행색을 보고 값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내쳤어요. 우리는 그 장면 앞에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그렇게 바라본 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비싼 차를 모는 사람에게는 친절했고 낡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무심했던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을까요? 강대수 어르신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갑의 두께로 정해지지 않는다고요. 그가 진짜 가진 사람이었던 이유는 3,200억이라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직원들의 빚을 끝까지 갚았기 때문이었어요. 자신을 모욕한 사람마저 용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기 때문이었어요. 진짜 품격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스스로의 품격을 내려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예의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진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겉모습으로 사람을 나누어요. 누군가는 여전히 차별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세요. 단 한 사람이 멈추지 않았을 때, 그리고 단 한 가족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잘못된 기준은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흔들림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주변이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따뜻한 눈길을 건네면 어떨까요? 그 작은 친절이 어쩌면 누군가의 무너진 하루를 일으켜 세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봄날의 라일락 향기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이야기 한 송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